남편 민석이 세상을 떠나고 두 번째 가을이 오고 있었다. 나의 시간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멈춰버렸고 나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자식들은 다 장성하여 제 가정을 꾸렸고 이따금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나는 텅 빈 집의 고요함과 그 고요함이 만들어내는 외로움을 그저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충동적으로 짐을 쌌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내가 난생 처음으로 오수연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홀로 떠나는 여행이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뿐이다. 남편과 함께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았다. 기차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생기를 잃은 눈동자, 59.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모든 것을 체념하기에는 아직 살아갈 날이 남은 애매하고 서글픈 나이였다. 내가 내린 곳은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비수기에 텅 빈 해변에는 갈매기 울음소리와 하염없이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2인용 침대와 나란히 놓인 베개 2개가 나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자 시장기가 느껴졌다. 밥맛은 없었지만 무엇이라도 먹어야 했다. 나는 허름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작은 횟집으로 들어섰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나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회덮밥 하나를 시켰다. 그때 그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처럼 혼자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묵묵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 나이는 나와 비슷하거나 몇 살쯤 많아 보였다. 편안한 등산복 차림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선량함과 함께 깊은 고독이 어려 있었다. 어쩌다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종류의 무언의 인사였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음식을 나르던 식당 아주머니의 넉살 조훈 한마디였다. 아이고, 두 분이 같이 오신 줄 알았네. 일부러 떨어져 앉으셨나 봐. 나와 남자의 얼굴이 동시에 붉어졌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대답했고 그 바람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가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해물파전을 내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혼자 드시기 심심하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셔보시죠. 방금 나와서 따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소박한 친절을 거절할 수 없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파전 한 조각을 집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우리는 통성명도 하지 않은 채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 음식 이야기, 그리고 이 낯선 바닷가, 마을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을 한재호라고 소개했다. 그는 바닷소리를 들으러 이곳에 자주 온다고 했다. 나는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셨군요. 그는 내 말에 깊이 공감하는 눈빛을 보냈다.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별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동질감과 위로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자식들 이야기, 지나간 젊은 날의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었다. 그의 이야기는 담백했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의 태도는 진심이었다. 나는 지난 2년간, 아니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야기에 빠져 있는 사이 창밖의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식당 TV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한 폭풍 경보와 함께 이 지역의 모든 배편과 버스가 다음날 아침까지 결항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덕분에 정말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했다. 저야말로요. 부디 남은 여행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민박집에 돌아갔을 때 주인 할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발전기가 고장나서 난방이 안 들어와요. 이런 궂은 날씨에 여기서 주무시기는 너무 추울 텐데. 나는 망연자실했다. 다른 숙소를 찾아보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발이 묶인 여행객들 때문에 이 작은 마을의 모든 민박과 여관은 이미 만실 상태였다. 나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낯선 거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결코 이런 서러움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바로 그때 누군가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돌아보니 한재호 씨였다. 그 역시 나처럼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묵으시던 곳에 문제가 생기셨나 봅니다. 네, 그쪽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허. 그는 곤란한 상황에서도 헛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함께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가장 구석에 있는 바다 여관이라는 작은 여관의 불빛을 발견했다. 여관 주인인 듯한 할머니는 역시나 방은 없다고 했지만 우리의 딱한 사정을 보더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다. 방은 없어요. 하지만 날이 이리 굳으니 날 셀 때까지 저기 로비에서라도 불 쬐다 가세요. 여관의 로비는 작고 아늑했다. 한쪽 벽에는 낡은 벽난로가 타오르며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우리 말고도 젊은 연인 한 쌍이 우리처럼 발이 묶여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와 한재호 씨는 벽난로 앞에 낡은 흔들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식당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어린 시절의 추억, 젊은 날의 꿈,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남은 상처들까지. 그의 이야기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서러움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위로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우리는 육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 더 깊은 영혼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넘어 상처 입은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따뜻하고 순수한 위로였다. 밤은 깊어지고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흔들의자에 기댄 채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 없었던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폭풍우는 멎어 있었다. 벽난로의 불씨는 사그라들고 있었고 내 어깨 위에는 그의 등산복 재킷이 조용히 덮여 있었다. 그는 내 옆 의자에 앉은 채 불씨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옆 얼굴에 나는 깊은 고독과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낯선 남자에게 아주 잠시였지만
내 모든 외로움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 마음속 남편이 떠난 후 꽁꽁 얼어붙어 있던 호수 위로 아주 작은 파문 하나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밤새 몰아쳤던 폭풍우는 동이 틀 무렵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여관 로비의 낡은 나무 바닥을 비추었다. 벽난로의 불씨는 거의 사그라들었고 나는 덮고 있던 그의 재킷에서 나는 낯설지만 포근한 냄새 속에서 잠이 깼다. 그 역시 잠을 거의 자지 못한 듯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어젯밤의 깊은 교감이 무색하게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위기 상황이 거치고 아침에 쌀쌀한 이성이 돌아오자 우리는 다시 하룻밤의 우연으로 만난 이름과 나이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타인이 되어 있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먼저 어색함을 깨고 물었다.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재킷, 나는 그의 재킷을 곱게 개어 돌려주었다. 여관 주인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토스트와 커피를 아침으로 내어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토스트를 씹는 소리와 커피잔이 다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아침 식사를 했다. 어젯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만남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완전히 밝자 버스터미널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는 각자의 짐을 챙겨 함께 여관을 나섰다. 비가 그친 뒤에 바닷가 공기는 상쾌하고 맑았다. 우리는 나란히, 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둔 차에 터미널로 걸어갔다.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 왔다. 내가 타야 할 서울행 버스가 터미널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럼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내가 먼저 작별 인사를 건넸다. 네, 오수연 씨도요. 그가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어떤 망설임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야말로요, 그것으로 끝이어야 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낯선 바닷가에서 두 외로운 영혼이 우연히 만나 하룻밤의 따뜻한 위로를 나누었던 한편의 소설 같은 기억.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버스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잠깐만요. 그가 다급하게 나를 불러 세웠다. 내가 돌아보자. 그는 무언가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결심이라도 한 듯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지갑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색 은행 카드 한 장과 작게 접힌 쪽지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이걸로 부디 좋은 삶을 사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내가 거절하거나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터미널의 인파 속으로 황급히 사라져버렸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차가운 플라스틱 카드가 쥐어진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로 숫자 6개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쨍그랑 하고 깨져버렸다. 어젯밤에 그 따뜻했던 시간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우리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차가운 얼음으로 변해버렸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해석이 피어올랐다.
그는 내게 돈을 준 것이다. 그는 내가 불쌍하고 외로운 늙은 여자라고 하룻밤 말동무를 해준 대가로 돈 몇 푼 쥐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친절, 그의 위로, 그 모든 것이 값싼 동정이었단 말인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과 동시에 얼굴은 불이 붙는 듯 화끈거렸다.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였다. 지난 2년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던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잔인한 대가였다. 나는 바보같이 한순간의 따뜻함에 취해 내 모든 것을 내보이고 말았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손에 쥔 카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내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당장이라도 창문을 열고 이 불쾌한 플라스틱 조각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의 손을 붙잡았다. 아주 작은, 신락 같은 의문. 어젯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체 그는 왜 내게 이런 모욕을 주었을까? 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 속에서 헤매야 했다. 그와 나눴던 모든 대화를, 그의 모든 표정과 몸짓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았다. 내가 놓친 단서는 없었을까?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외로움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나는 식탁 위에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올려놓았다. 검은색 사각형이 나를 비웃고 있는 듯했다. 잊어버리자. 그냥 하룻밤의 해프닝일 뿐이야. 나쁜 꿈을 꿨다고 생각하자.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왜? 라는 질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나는 며칠 밤낮을 알았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잠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모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명백한 진심이었다. 이 모순이 나를 미치게 했다. 결국 나는 결심을 내렸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찾아야 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나의 무너진 자존심을 위해서, 그리고 그 폭풍우 치던 밤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카드를 집어들었다. 이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역설적이게도 이제 그와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를 찾아가 이 카드를 그의 얼굴에 던져주고 물을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값싼 동정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는지를. 나의 조용하고도 외로운 추적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의 일상은 여행을 떠나기 전과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거실은 더욱 텅 비어 보였고 혼자 마시는 커피는 전보다 더 썼다. 내 삶을 짓누르던 외로움의 무게 위에 이제는 모멸감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더 얹혀진 셈이었다. 식탁 위, 내가 올려놓은 검은색 은행 카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카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불쾌한 기억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카드는 서랍 속에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집 안 전체를 채우고도 남아 밤마다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두 명의 한재호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한 명은 폭풍우 치던 밤, 벽난로 앞에서 나의 서러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던 따뜻한 눈빛의 남자였다. 그는 나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고
그의 위로는 2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을 아주 조금 녹여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다음 날 아침 내게 돈이 든 카드를 던지듯 건네며 좋은 삶을 사시오 라고 말하던 냉정하고 무례한 남자였다. 그의 그 행동은 지난밤의 모든 교감을 한낱 값싼 동정으로 하룻밤 말동무에 화대후와 다이로 전락시켜버렸다. 그는 나를 외로움에 굶주려 낯선 남자의 하룻밤 친절에 감격하는 자존심도 없는 늙은 여자로 본 것이 틀림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는 상상을 했다. 그의 얼굴에 이 카드를 던져버리고 소리치고 싶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내 삶을 돈으로 재단하려 드는 겁니까?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하다가도 문득 어젯밤 그의 얼굴에 서려 있던 깊은 고독과 슬픔이 떠올랐다. 그 역시 아내를 먼저 보낸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혹시 내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분노와 의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련, 세 가지 감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됐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결심을 내렸다. 그를 찾아야겠다. 이 카드를 돌려주고 내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야겠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고 직접 물어야겠다. 그날 밤의 진심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카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이 무례함에 대한 징벌이든 오해에 대한 해명이든 나는 알아야만 했다. 결심을 내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지난 2년간 나를 지배했던 무기력함 대신 아주 작은 목표 의식 같은 것이 생겨났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아는 것은 그의 이름 한재호와 나이가 63세라는 것뿐이었다. 대한민국에 그 이름을 가진 60대 남자가 얼마나 많을까? 막막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날 밤 그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 그가 사용했던 단어,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그는 바닷소리를 들으러 자주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단서가 될 수 없었다. 그는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그때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어떤 표정이 기억났다. 그가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다. 다른 이야기를 할 때와는 달리 그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꽃을 좀 키웁니다. 그가 말했었다. 그 중에서도 헤오라 비난초라는 것이 있지요. 꼭 백로가 하얀 날개를 펼치고 날갯짓하는 것처럼 생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꽃이요. 그 작고 연약한 것이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경외감마저 든다오. 헤오라 비난초. 나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그 이름을 검색했다. 사진 속의 꽃은 그의 묘사 그대로 한 마리의 백로가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듯한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꽃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재배가 매우 까다로워 전문 식물원이나 일부 희귀 식물 애호가들만이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것이다 나의 첫 번째 단서. 나는 헤오라 비난초를 볼 수 있는 곳을 샅샅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서울 근교의 국립수목원, 몇몇 대형 식물원,
그리고 희귀 난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화훼, 단지 몇 곳의 이름이 나왔다. 나는 그 장소들의 목록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억에 의존하여 그의 인상착의를 그려 넣었다. 60대 초중반, 175cm가량의 키,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 선량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눈빛. 다음 날 아침 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했다. 옅게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희미하게 색을 더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싸움에 임하는 나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갑옷이자 예의였다.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검은색 은행 카드를 꺼내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 오수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진실을 찾아 길을 떠나려는 한 명의 단호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한재호 씨, 당신이 누구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그에게 나직이 선전포고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나의 조용하지만 집요한 추적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지는 과천의 서울대공원 식물원이었다. 나의 조용한 추적은 과천의 서울대공원 식물원에서 시작되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나 혼자 목적지를 가지고 나선 외출이었다. 주말의 식물원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나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곧장 희귀 난초 전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리관 안에 고고하게 피어있는 헤오라비 난초와 마주했다. 그의 묘사 그대로였다. 순백의 꽃이 푼 마치 한 마리의 백로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우아하고도 신비로운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꽃 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 연약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며 경외감을 느낀다던 그 남자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전시관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다가가 그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내가 기억에 의존해 밤새 그린 그의 초상화 스케치도 함께 보여주었다.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없으세요? 60대 초반이시고 키는 175 정도에 등산을 즐겨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헤오라비 난초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젊은 직원은 나의 간절한 얼굴과 서툰 스케치를 번갈아 보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특히 주말에는 더 그렇고요. 죄송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실망스러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록에 있는 다음 장소, 양재동의 화훼 공판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비닐하우스 안은 온갖 종류의 꽃과 나무들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숲에 들어온 듯 했다. 나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희귀 난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들을 찾아다녔다. 혹시 헤오라비 난초 있나요? 그거 아주 귀한 건데 키우기도 까다롭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가게에는 잘 안 갖다 놔요. 나는 가게 주인들에게 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화훼 단지를 빠져나왔다. 나의 추적은 그 후로도 며칠간 계속되었다. 나는 목록에 있던 모든 식물원과 수목원을 찾아다녔다. 북악산 자락의 한적한 식물원에서부터 파주의 대규모 식물원까지 나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성과는 없었다. 아무도 한재호라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때로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계의 눈빛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나의 서툰 스케치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견뎌내야 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조금씩 조급해졌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저 하룻밤 스쳐 지나간 이름 모를 바람 같은 사람이었을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피곤해 절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은 지난 2년간 거울 속에서 봐왔던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얼굴과는 달라 보였다.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표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를 찾아다니는 이 과정 자체가 내게는 하나의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죽은 후 나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나는 그저 숨만 쉬는 살아있는 유령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 추적을 시작하면서 나의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낯선 장소에 가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세상 밖으로 다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핸드백 속의 은행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모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다시 살게 만든 기묘한 인연의 증표였다. 나는 그를 찾아 이 모든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한재호 씨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로 붐비는 대형 식물원이나 시끄러운 시장을 자주 찾을 리 없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만의 단골 가게가 있는 작고 한적한 동네를 좋아할 것이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서울 시내에서 전통 있고 희귀한 야생화를 취급하는 작은 꽃집들의 목록을 새로 만들었다. 서촌의 낡은 골목길, 부암동의 한적한 언덕길, 성북동의 고즈넉한 주택가에 숨어있는 그런 가게들이었다. 며칠 뒤 나는 목록의 첫 번째 장소인 서촌의 한 골목길로 향했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을 한참 헤맨 끝에 나는 들꽃 편지라는 예쁜 이름의 작은 꽃집을 발견했다. 가게 안은 작고 아담했지만 주인장의 정성 어린 손길이 느껴지는 희귀한 들꽃들로 가득했다. 가게 안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왔다. 나는 왠지 모를 예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가게 안쪽에서는 인상 좋은 중년의 여주인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번도 더 반복했던 그 질문을 마지막 희망을 담아 다시 한번 꺼냈다. 나는 그에게서 받은 명함 뒤편에 급하게 그렸던 그의 초상화 스케치를 보여주며 물었다. 사장님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여주인은 나의 스케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한 선생님 말씀이시구나. 꽃집 여주인의 그 한마디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던 나의 추적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는 곧장 그녀가 알려준 언덕 위의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곧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핸드백을 고쳐 잡았다. 그 안에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던 검은색 은행 카드가 차갑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되뇌었다. 당신의 그 오만하고 무례한 친절을 돌려주러 왔노라고.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값싼 여자가 아니라고. 병원의 로비는 소독약 냄새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분주했다. 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한재호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에 대해 물었다.
다행히 그는 병원에 등록된 정식 봉사자였다. 직원은 그가 주로 호스피스 병동이나 옥상 정원에서 환자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봉사를 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작은 공원처럼 꾸며진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다. 여러 명의 환자들이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고 그들 사이를 오가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다. 한재호 씨. 그는 연두색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휠체어에 앉은 한 할머니 환자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선량하고 따뜻하고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을 간직한 얼굴. 하지만 그 모습은 한 여자에게 모욕적인 방식으로 돈을 건네는 남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저렇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나의 머릿속은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나는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커다란 화분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를 마주하기 전에 나는 먼저 이해해야만 했다. 저 남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를. 책 읽어주기가 끝나고 할머니 환자가 병실로 돌아간 뒤 그에게 동료로 보이는 다른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머, 한 선생님, 오늘이 그날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한재호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기쁨보다는 경건함과 감사함에 가까워 보였다. 네, 맞아요. 김 여사님, 제 새 심장이 제 가슴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지 오늘로 꼭 2년째 되는 날이네요. 새 심장, 그 단어가 내 머리를 강타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벌써 그렇게 됐나. 세월 참 빠르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봉사까지 하시는 걸 보면 하늘에 계신 그분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요. 한재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련하게 젖어들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았으니까요. 제게 새 삶을 주신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렸다. 이 진연, 새 심장, 뇌사 상태에 빠졌던 남편, 그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장기기증 희망카드, 그의 심장이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서 다시 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눈물로 동의서에 사인했던 나.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내 남편 민석의 심장, 2년 전 차갑게 식어갔던 내 남편의 심장이 지금 내 눈앞에 저 남자의 가슴 속에서 다시 뛰고 있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기둥에 몸을 기댔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가 내게 건넸던 은행 카드, 그리고 좋은 삶을 사시오라고 말했던 그 이상한 말의 의미. 그것은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내 남편에게서 받은 새 삶의 일부를 홀로 남겨진 아내인 내게 되돌려주고 싶었던 서툴고도 절박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동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그의 방식으로 내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해에 대한 미안함, 그의 깊은 마음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여 내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료 봉사자가 떠나고 한재호 씨는
홀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화분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마주한 듯한 깊고도 슬픈 눈빛.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을 그 눈빛만으로 직감한 듯했다. 우리는 병원의 옥상 정원, 그 고요함 속에서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내 남편의 심장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리 창고 뛰고 있었다. 은행카드의 미스터리는 풀렸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도 운명적인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병원의 옥상 정원, 그 고요하고도 성스러운 공간 속에서 나는 그와 마주섰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내 심장이, 아니 어쩌면 그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을 내 남편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제 남편의 심장이었군요. 2년 전 오늘 이 병원에서. 그렇죠.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한재호 씨는 나의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세상의 모든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슬픔을 담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그 작은 고갯짓 하나에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과 원망의 벽이 허물어져 내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역시 내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함께 슬픔에 잠겨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지난 2년간 그가 겪어왔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내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아왔다고 했다. 점점 약해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는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유일한 희망은 심장 이식뿐이었지만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서서히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다. 솔직히 모든 걸 내려놓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요. 2년 전 오늘 이 병원에서 내게 새 심장을 줄 수 있는 뇌사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소. 그는 수술을 받았고 며칠 뒤 마취에서 깨어났다. 그가 난생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건강하고 강한 심장의 고동이었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삶,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다. 수술이 끝나고 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통해 편지 한 통을 받았소. 그는 품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내게 건넸다. 그것은 2년 전 내가 기증자의 가족으로서 얼굴 모를 수혜자에게 보냈던 감사와 축복의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에 내 남편 민석이 얼마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심장이 부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며 뛰어주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았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받았소. 그가 내민 것은 그의 지갑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벚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에서 나와 내 남편 민석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이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었다. 나는 매일 이 사진을 보며 다짐했소. 이 두 분의 숭고한 희생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을 절대로 헛되이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픈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며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고 싶었어. 그랬구나. 모든 것이 그랬구나. 그러다 그 바닷가 마을에서 당신을 만난 거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이 사진 속 그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할 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나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하늘에 있는 당신 남편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낸 것이라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어. 당신의 그 깊은 외로움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말주변도 없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너무나도 서툰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요. 그는 고개를 들어 미안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카드는 모욕이 아니었어. 대가도 아니었어. 그것은 당신 남편 덕분에 내가 얻은 이 새 삶의 아주 작은 일부를 당신과 나누고 싶었던 나의 서툴고도 진심 어린 감사였어. 내 진심이 당신에게 그런 깊은 상처를 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정말 미안합니다. 오수연 씨.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와 오해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나는 핸드백에서 그 검은색 은행 카드를 꺼냈다. 저는 이 카드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례한 물건인 줄 알았어요. 나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나왔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 차가운 플라스틱 안에 제 남편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고 한재호 씨의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네요. 알아보지 못해서 제가 더 미안합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함께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해를 푼 것에 대한 안도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우리를 이어준 한 남자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남편 민석의 소소한 습관들과 그의 유머 감각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자신의 가슴속에서 뛰는 새 심장이 얼마나 힘차고 건강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우리가 함께 민석의 삶을 추억하고 또 축복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낯선 타인이 아니었다. 연인이나 친구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더 깊고 특별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게 제안했다. 이 돈은 오수연 씨의 남편 박민성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좋은 곳에 쓰는 것으로 합시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는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어색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버스에 오르기 직전 그가 나에게 말했다. 수연 씨, 당신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당신 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지난 사랑의 일부를 아주 기적적이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되찾은 것이다. 오해의 미스터리는 풀렸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각자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재호 씨와 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기묘하고도 특별한 인연을 시작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다. 친구라고 하기에도 무언가 부족했다. 우리는 한 남자의 심장을 공유한 운명 공동체이자 슬픔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그는 더 이상 불쑥 카드를 내미는 서툰 남자가 아니었고, 나 역시 그를 오해와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미술관을 찾고 때로는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아 시시콜콜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는 나의 2년간의 공백을 채워주었고 나는 그의 5년간의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함께 남편 민석의 묘를 찾았다. 나는 그의 묘 앞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민석이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 다발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다. 이 남자야말로 민석의 마지막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던가. 한재호 씨는 민석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아주 오랫동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떤 기도도 어떤 약속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내 남편의 심장이 얼마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있는지를. 그는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묘비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박민석 선생님, 제게 주신 이 귀한 삶, 정말 소중히 그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부인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든든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평안하십시오. 그의 그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따뜻했던 마음은 이 남자를 통해 여전히 내 곁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그가 나에게 건넸던 카드를 쓰기로 했다. 우리는 민석의 이름으로 그가 살아생전 후원하고 싶어 했던 작은 보육원에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한때 내게 모욕의 상징이었던 그 검은색 카드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선물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그의 빚을 그리고 나의 슬픔을 의미 있는 사랑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서로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그는 심장이 아파 시도조차 못했던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는 기꺼이 그의 첫 번째 모델이 되어주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풍경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내게 보여주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나 역시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집에 홀로 갇혀 지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응원 속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폭풍우 치던 밤으로부터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바닷가 마을을 다시 찾았다. 우리는 작년에 함께 저녁을 먹었던 그 작은 횟집에 마주 앉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오해가 없었다. 오직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만이 오갈 뿐이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밤의 해변을 함께 걸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마침 마을에서는 작은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멀리서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한재호 씨가 내 앞에 멈춰 서서 수줍은 미소와 함께 내게 손을 내밀었다. 오수연 씨, 저와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달빛이 쏟아지는 모래사장 위에서 서툴지만 다정한 왈츠를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녀 간의 뜨거운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보듬는 위로의 춤이었고 먼저 떠난 한 남자를 기리는 추모의 춤이었으며 새롭게 시작될 두 번째 인생을 축복하는 희망의 춤이었다.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을 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아주 익숙하고도 힘찬 심장 박동 소리를. 내 남편의 심장은 여전히 내 곁에서 이렇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 소리는 멈춰있던 내 심장마저 다시 뛰게 하고 있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깊고 더 애틋한 무언가였다. 우리는 폭풍 후 치던 밤, 낯선 바닷가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피어나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느꼈다.